네, 미국이 경기 회복세에 이어서 점진적인 이 긴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채권 전문가와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1월 FOMC 회의에서 지금 테이퍼링 발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 이젠 그거보다는 연준 위원들과의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 이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파월 의장이 9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운을 분명히 띄웠던 것이고, 의사록에서 보면 이미 다수의 위원들이 테이퍼링의 조건은 이미 달성됐거나 곧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확인이 돼서 사실상 테이퍼링 발표가 11월에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은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네. 보고요.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이 11월일까 12월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지금 정도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보면 11월에 시작할 개연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저희가 테이퍼링을 처음 이제 연준 위원들 입에서 들었던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거의 저희가 벌써 1년째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준이 정말 잘게 씹어서 먹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소화를 한 것이고, 앞으로의 조금 노이즈는 이번에 의사록을 보면 딱 이제 절반 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수명의 위원은 향후 몇 년간 금리 동결에 적절하다. 또 반대로 수명의 위원들은 내년도 연말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내년도 하반기에 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저물가를 고민할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물가를 고민할지에 대해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채권 시장의 이목은 테이퍼링은 이미 지난 거,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는 금리 인상 쪽으로 이동했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11월 달에 할 거냐 12월 달에 할 거냐, 아니면 또 금리 인상은 내년 12월이냐 또 내후년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테이퍼링 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전제를 놓고 본다면 FOMC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11월 달에 이제 곧 열리는데, 보면은 아마 저희들이 예측한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했을 경우의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또 가계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보면 중요한 주식시장 투자의 하나의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은 뭐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11월 달에 테이퍼링 하겠다고 FOMC 발표가 난다면, 전반적인 앞서서 저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수요가 폭발할 수 있겠느냐.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외국인들도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 문제가 남으면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냐 약세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금리와도 연계가 돼 있다. 그러면 달러가 방향이 강으로 갈지 약으로 갈지 보합일지, 요걸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금리의 방향은 위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거죠. 결국은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수요는 강한데 지금은 공급 쪽에서 병목 현상에 의해서 그렇죠. 막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논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연준의 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연준이 긴축하면 금리는 급락하면서 경기는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요즘 많이 쓰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내려간다라는 컨셉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미국 장기 금리는 올라가야 할까 내려가야 할까? 물가 보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경기 보면 내려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연준의 콜이거든요. 연준이 물가 보면서 매파적으로 확 전환해버리면 물가 기대는 빠지고 경기는 망가지겠죠. 네. 금리는 급락해야 정상이고요. 연준이 경기 보면서 완화하면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금리는 급등해야 돼요. 그런데 연준의 콜은 어떠냐면, 지금 계속해서 야, 어쨌든 우린 테이퍼링도 할 거고 내년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매파적으로 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의 반응은 어땠냐? 6월 FOMC 이후엔 급락, 9월 FOMC는 급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미국 채권 시장은 스태그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경기 회복 쪽으로 포커스가 이동해 있다. 그게 미국 금리가 주는 메시지고 그러면 저도 사실 4분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는 의미 자체가 병목 현상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연준의 콜이라면 적어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것이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거냐? 그건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미국 경기 회복의 어떤 방향, 메인 드라이버가 미국의 어떤 서비스 소비 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상품 소비를 많이 하면 수출 국가들한테 같이 말 그대로 호혜로운 경제 성장이 되는데 서비스 위주로 성장을 하고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서비스 위주로 소비만 하게 되면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4분기의 컨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금리가 높다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돈값이 비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세다. 그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밖으로 나가 있던 돈들을 이제 쫙 빨아당깁니다. 금리를 인상시킬 거라는 신호도 이미 나갔고. 그러면 문제는 금융 쪽에서는 돈이 들어오는데 자본 수지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데 실물 경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강한 달러는 수입을 촉발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반등을 할 수 있고 한국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는데 과연 자본 수지와 실물 경제의 무역 수지 간에 이 균형이 맞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를 빨아 흡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두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서 계속 변동폭을 줄여가면 바꿔가면서 나올 것이냐 이게 달러의 하나의 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미 쌍둥이 적자 그래프 그려보면 이미 마이너스는 이제 고점은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경상수지 관련돼서 최근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최대다. 미국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반대로 보면 그 무역수지를 상품수지랑 서비스수지로 나눠보면 상품수지가 가장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뭐 개인 소득은 역대 가장 부자. 그러니까 일을 안 했어도 워낙 이전 소득이 많아서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미국인들이 서비스 소비가 막히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 소비에만 집중하다 보니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3분기부터 미국의 상품 소비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매크로콜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 바텀업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의 가계 소비 패턴이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수입이 더 늘어날 거야라고 보는 거는 이미 저희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미국인들의 가계 소비 패턴을 조금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채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불안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미국채 시장은 불안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금리가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긴축보다 경기 회복의 강도가 약하면 경기 회복의 강도가 5밖에 안 되는 긴축 7하면 금리는 이제 오히려 빠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긴축 때문에 경제 망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지금은 연준이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축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국채 이야기와 금리 이야기, 환율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시선을 좀 좁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네. 올리고 네. 있고 앞으로 또 올릴 거라고 하는 총재가 국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문제는 미국은 가계 저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다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이 가계대출 문제, 주택담보 가계대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중소기업이나 많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비 기업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최근에 한은 총재도 한국은행도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금리 인상의 포커스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불안정성 누증을 완화하기 위함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나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으로서는 금융불안정성 누증이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실 결국 언제나 중앙은행은 경기와 금융불안정성 두 가지의 경중을 놓게 되는데
일단은 금융 불안정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경기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것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은 상반기 때 워낙 벌어놓은 그 수출로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오케이인데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던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상환, 죄송합니다. 가계부채가 아니라 자영업자들 부채 상환이 내년 3월까지는 유예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그리고 끝났을 때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국내 경기에는 실제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가계부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자산 시장 이제 부동산과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들 맡은 섹터가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베팅과 단기금리, 기준금리 베팅을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보다는 금융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이 정책의 후과가 한국 경기의 모멘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이 저는 올해 연말 연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제가 감히 다른 시장을 얘기하는 건 조금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이제 혼란을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다만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계부채가 뇌관이 돼서 파이어 세일이 나오고 엄청나게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내용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만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 가계부채 늘어난 걸 고신용자,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나눠서 보시면 실제로 고신용자들의 가계대출만 엄청나게 늘었고 저신용자 대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보통 가계부채가 문제가 돼서 뇌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올랐을 때 흔히 말하는 깡통 아파트 나오고 대출 못 갚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의외로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가계부채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뇌관이 돼서 대규모 파이어 세일이 나오면서 이렇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저는 작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대출 더 받지 마라 이런 콜을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겸손하시게 이제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좀 그렇다 하셨지만 원래 채권을 다루다 보면 거시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흐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지금 말 속에는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도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딱 지적을 할 때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은 지 13년이 지금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확실시 되는 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물가가 올라서 우리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거기다가 금리까지도 올라버리면 주식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그 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부채 레버리지,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 자 그렇다 그러면 조금 돈을 빼서 이제 이거를 채권 시장에다 좀 담아두는 것도 괜찮은 투자인가? 개인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네, 그렇죠. 사실은 예, 뭐 사실은 그렇죠. 소액 채권은 되긴 하지만 워낙 네. 수익률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대체 자산으로의 투자를 갖다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모든 채권 가격이 다 빠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국면상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10년짜리 채권은 정말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가 사면 만기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작 7일짜리 기준금리 변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경기와 물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2018년도에 연준이 금리 4번 올리고 한국도 11월에 올렸지만 한국 10년 금리는 2018년도 5월 달에 고점 찍고 1년 3개월 동안 빠지면서 말 그대로 정말 채권 시장이 꽃놀이패다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사실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경기를 프락시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반도체 수출을 보는데 일단 이것이 최근에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저희 하우스뷰도 반도체에 대한 산업 자체가 뭐 일단은 최고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주식하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날아가는 게 아닌 게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을까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라고 해도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면서 금리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올해 반도체 수출이 좋다. 오케이. 채권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게 조금 이미 꺾인 것 같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채권 자산 혹은 다른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짧게 여쭤보면 에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워렌 버핏의 자산과 빌 게이츠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이제 더 커졌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좋다라는 측면은 향후에 다른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이쪽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결국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주식 시장과 경쟁하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상품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결국 세상의 변화에 대한 베팅이라서 길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앨런 머스크랑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미 그런 영역으로 경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과 주식이 대체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채권도 상품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채권 시장 자체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서 아예 바뀌었다고 봅니다. 되게 네. 재밌는 게 AQR 같은 글로벌 퀀트 펀드들 자료 보면 이미 1900년부터 2000년까지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가 양수였다가 이미 저희가 22년째 주식이 셀 때 채권 세고요, 채권 셀 때 주식 세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제조업 경제에서 소프트웨어 경제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처럼 다수가 경제 좋아질 때 돈을 같이 벌지 못합니다. 소수만 벌고 오히려 이탈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전 채권 시장에 거의 적응했다고 보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게 경제잖아요. 거기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그 적응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보시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을 통해서도 안정적 투자 자금이 들려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